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아이를 돌보고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개념이 요즘 뜨고 있는 공동육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시간 공동육아 대표 사례를 통해 공동육아의 특징과 개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또 박영욱 전 소꿉마당 어린이집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이번 시간 주제가 공동육아잖아요. 일단 공동육아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아이를 키운다고 그러면은 내 아이를 이렇게 맡기는 거죠. 네. 내 아이를 맡겨서 키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가운데 생겼던 문제점들을 생각해보면 내 아이 때문에 그리고 그 내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힘든 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 키우는 일 자체를 너무너무 싫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같은 문제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공동의 필요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우리 아이,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고 그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건 공동 출자하고 공동 출자해서 같이 키우고 그 돌봄 자체를 우리가 서로 나눠가면서 맡아서 분담을 한다면 그렇다면 한 명 어디에다 하나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더 정성을 들일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키워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게 내 아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돼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온 동네가 애들이 다 뛰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온 마을이 다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 육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출발하는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를 오래 하다 보면 함께 하는 일들이 점점점 이제 짙어지게 되죠. 서로 말하는 이제 공동 유대가 쌓이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공동 육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공동 육아와 이 균형 발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인구 문제를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네. 이제 인구 소멸 지역들이 특히 이 지방에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도 지방 쪽이 더 인구 소멸 위험, 지방 소멸이라는 위험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크게 대두된 문제들이 뭐였냐면 청년이들이 이동하는 것. 근데 청년들이 왜 이동하는가 했을 때 일자리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 인력들이 사실은 또 수도권에 가서는 또 애를 낳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이 공동화되는 현상의 1번이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문제인데 청년들이 만약에 지역에 정주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우선 일자리가 먼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단계가 되면 애를 낳고 키우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또 지역 안에서 또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공동의 욕구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공동육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돌봄 체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이러한 유형들 애들의 돌봄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돌봄 이런 문제들을 가능하면 좀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애들을 키우는 문제들 애들의 돌봄 문제는 결국은 공동육아라는 형태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균형 발전하고 이게 공동육아 시발점입니다. 바로 시작입니다. 결혼하는 문제, 그다음에 애들 키우는 문제, 거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정주 여건의 개선으로 공동 육아 바로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체제. 그게 내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함께 풀어갈 수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문제로서 본다면 이건 당연히 균형 발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 공동 육아의 이쪽 대표 사례로 이번 시간에 원주 소꿉마당 어린이집을 또 가져오셨어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소개했던 사례들을 보시면 이제 적어도 10년 이상 그 일에 계속 종사해 와서 소위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저런 일들을 해도 오랫동안 잘 갈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서국 생태 교육 네트워크를 오랜 기간 이제 관찰을 하면서 여긴 한 20여 년 가까이 되면서 정말 이제 괜찮게 잘 가고 있구나 이걸 느껴왔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작 출발점이라고 쓰는 공동육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사장님 이제 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바로 1999년, 딱 20년 전 5월 1일 날 우리 그 소꿉마당이 이제 탄생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셨던 것은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이런 교육 생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기초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셨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20년이나 되는 역사가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전 소꿉마당 어린이집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어린이집을 처음 설립하고 또 운영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단은 당시에 그 공동육아라는 개념으로 이곳을 설립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공동육아가 이제 교육 철학에 네. 그때 1990년대 후반부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공동육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교육인데요. 그때 아파트 주거 문화가 막 생성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는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그런 환경이라서 네. 아이들도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햇빛, 물, 바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아파트는 좀 그런 거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문화라서 그래서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많이 공감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네. 많이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꿉마당이 나오고 나서부터 민우회가 생기고 의료 협동조합이 생기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원주생협도 생기고 이러면서 네. 시민단체들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맞벌이들이 자녀들이 생기다 보니까 7시까지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7시까지를 보육을 해주고 그런 어린이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또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이 자연을 닮은 아이들로 그래서 좀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성되기 시작했고 제가 먼저 처음에 그 서울 신촌에 가니까 공동육아 교사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1년 동안 실습을 했고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1년간 준비위원회를 해서 그 다음번에 1991년 5월 1일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지금도 어린이집 근처에 사시면서 지금 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또 함께 하시면서 좀 누구보다 이 공동 육아의 장점을 몸소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직접 경험하고 느끼신 이 공동 육아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너무 요즘에는 그러니까 너무 조직적이고 아이들을 그렇게 절도 있게 막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유아 네. 때는 좀 신나게 자유롭게 이렇게 키워야지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좋은데요. 공동육아의 특징으로서 좋은 거는 오전에는 한 2시간 정도씩 나들이를 다닙니다. 네. 매일매일 거의 기후가 아주 나쁘지 않을 정도에는 매일매일 나들이를 가면서 요즘 같으면 뭐 민들레꽃 같은 걸 보면서 냄새도 맡고 민들레 줄기 같은 것도 그 관이 있다는 사실도 이렇게 관찰해 가면서 관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감을 활짝 여는 그래서 오감을 활짝 여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뇌도 발달하면서 창의성도 많이 발달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많이 신나게 많이 자유롭게 누가 제어하는 게 없이 자유롭게 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저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무에서 유를 이루는 교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텃밭 가꾸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씨를 심어서 네. 모종을 내서 그것을 텃밭에다가 옮겨 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씨를 심었을 때 이제 무가 성장을 해서 무 모양이 형성이 돼서 그걸 수확하기까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씨앗 작은 씨앗에서
커다란 무가 생겨나는 것까지 이렇게 보는 과정이 무에서 유를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와 같이 예를 들어서 채소들이 그런 것이 수확됐을 때 무도 또 그것을 이제 뭐 다른 깍두기 같은 걸로 담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것이 물질의 변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이 뭐 손으로 냄새로 직접 오감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그것을 발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열매 그러니까 매실 효소 같은 것도 직접 네. 담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그 매실을 다듬는 것서부터 애들이 손의 감각을 익히고 그러니까 그 매실이 매실 효소가 돼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먹는 매실 음료로 되기까지 그런 물질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직접 느끼고 그러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나중에 아이들이 그 창의성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리고 뭐 그 텃밭 가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그 뭐랄까 지역 푸드랄까요? 예. 이거 음식 마일리지 같은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환경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네. 직접 다 경험을 해보면서 네, 맞아요. 몸소 직접 배우는 네, 네, 그런 네. 교육이네요. 네. 네. 일단은 뭐 일반 어린이집하고 다른 이 공동 육아만이 갖는 또 뭐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운영이 아주 투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완전히 구별을 한다면 네. 부모님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출자금을 내서 그걸로 다 터전을 뭐 임대를 한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터전을 만들었지만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고 교사를 뽑아서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는데 뭐 교사가 하고 다른 이제 여타의 것들은 여타의 문제들은 다 공동으로 이제 해결하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협의에 의해서 공동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거의 거죠. 부모님들이 운영하시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에 해본 중에서는 그 뭐랄까 교육비를 옛날에는 뭐 정부 보조가 많이 없었을 때는 교육비를 냈었잖아요. 매달 내서 교사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13번을 낸 적도 있고 네. 그래요. 왜냐하면 1년씩 이제 결산을 해서 보니까 적자가 나서 한 달치씩 더 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다 부모님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합원이 되시고 조합원들이 이제 운영위원회를 꾸려요. 그래서 네. 뭐 운영이사, 시설이사 이런 5개의 운영위원들이 이사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이제 이사장님은 1년에 한 번씩 뽑고요. 그래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 운영상면으로나 그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모든 문제를 부모님들과 교사와 다 같이 협의해서 해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그러면 일반 어린이집하고는 뭐 교육이나 뭐 기타 프로그램들 운영 방식이라던가 진행되는 내용이 어떻게 좀 다를까 아니면 좀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그 아이들도 등하교 같은 것도 부모님들이 직접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직접 해주시고 뭐 아침 일찍 필요하면 일찍 하고 또 늦게도 늦게 퇴근하시면 늦게까지 이제 봐주고 하는데 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대가족적인 그러니까 저희 그때 많을 때는 한 26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아이가 26의 아버지와 엄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부모가 왔을 때 아이들이 뛰어나오면 그러니까는 그 아이부터 먼저 안아주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다 자기 아버지 같고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않고 우리 함께 뭐 그렇게 지내는 어린이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내 아이, 남의 아이 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 이게 그 공동 그렇죠, 육아를 우리 아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네, 그 네. 단어인 것 같네요. 네. 또 어린이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눈에 띄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이 용어 사전이란 페이지인데 이 어린이집 대신에 터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반 대신 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또 아빠와 엄마를 합친 단어죠. 아마 네. 또 마주 이야기 뭐 이런 그동안 잘 접해보지 않은 용어들이 좀 알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단어들의 이 공동육아의 정신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 반말 문화라고 그래야든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네. 그 이제 부모님들은 다 별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꽃이고요. 네. 네, 저희 뭐 다 부모님.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별명을 부름으로 해서 이게 상하관계나 이런 의식이 훨씬 네. 감소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반말 문화를 통해서 어른에게 접근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반말 문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예의가 없다 나중에 예의가 네. 없다 뭐 이런 소리를 자주 듣긴 해요. 그리고 뭐 규칙적인 질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하는데 아이들이 어떻든 자기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아주 손쉽게 어른한테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이들로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대신에 뭐 좀 예의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교 처음에 소꿉마당을 졸업을 하고 학교에 가면 네. 한 학기 정도는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공부나 영어 공부 같은 거 안 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막 받아쓰기 하고 그러면 뭐 많이 점수가 나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워낙 소꿉마당에서 신나게 이제 놀고 지내던 아이들이라 한 학기 정도 지나면 뭐 한글 공부도 잣대고 뭐 자신감을 워낙 가지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이제 리더십 같은 것을 그때 2학기 정도서부터 많이 나타내고 해서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른과 아이가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네. 지낸다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긍정적인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공동 육아라는 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어린이집과 뭐 닮은 듯, 뭐 다른 듯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최근에는 좀 공동 육아라는 개념이 많이 보편화되고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 왜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이제 여기 혁신도시, 바로 이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의 부모님들 생각해 보면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여기 따로 뚝 떨어져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뭔가를 꾸며볼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못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혁신도시 발전 계획을 꾸미면서 그분들한테 물론 건보 심평원이라 이런 데는 굉장히 커다란 어린이집이 있죠. 그래서 거기 같이 다니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이 바로 이제 원주가 바로 이런 공동 육아의 산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동 육아로 하는 방식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애들을 함께 모아서 키우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물론 그 방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조차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좀 전도도 해주시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이제 수평적인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그 의사결정 절차를 가져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론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는 아직도 이런 획일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돌이 나지만 그 이전에 배웠던 자연과의 친화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디 내놔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점인 거죠. 현재 우리 그냥 사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거기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비용으로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교사 수를 좀 적게 둔다거나 하는 그런 최소한의 교사를 두고 있지만 여기는 보통 한 1.5배, 우리 기준의 1.5배 이상의 교사를 둬서 어린이들도 이제 제대로 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안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 프로그램 위주로 이제 돌아가고 해서 어린이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공동육아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미산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애들을 이제 이렇게 재밌게 키웠는데 우리가 이거 일반적인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거기서 또 새로운 교육을 못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창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성미산 학교
대안학교를 만들고 대안학교 중학교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자기들 그 부모들끼리는 다시 이제 그럼 우리가 또 기왕이면 소행주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소통이 있어서 행복한 주거 공간들, 이렇게 함께 하는 생활들이 아주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년 동안 크고 나면 이제 얘들이 대학생이 돼도, 그 다음에 또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끼리의 또 연대로서 그런 연대에서 뭔가 이제 성미산 마을처럼 마을을 지키는 활동, 그 다음에 자연을 지키는 활동, 이런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요즘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면서 강원도 역시 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동 육아가 이 저출산 문제나 뭐 출산 장려의 측면에서 본다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왜 저출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낳아서 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 짐을 우리 함께 나눠서 지고 거꾸로 그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저희가 이 균형발전 정책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물질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정책에 초점을 줘야 된다고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례가, 그런 걸 일으켜 놓은 사례가 바로 이 원주의 서곡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동 육아 장점은 살리고 또 효과를 더욱 또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이렇게 원화 모집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못 오시나, 뭐 이제 상담을 했다가도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출자금도 조금 저희가 이제 출자금 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자금이 조금 높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이제 출퇴근 아이들 등하교 시키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점이 있어서 정부 쪽에서나 이런 쪽에서 출자금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 마련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해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함께 같이 운영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아이들은 천국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은 천국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렵고 힘든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사회가 같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해줄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게 결국 육아에 대한 좀 부담이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출산과 공동 육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이 출자금에서부터 운영비, 이걸 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쭉 부담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서 운영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어서는 애 낳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사실 저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안에서도 저희가 돌봄 정책 부분은 특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 특히 이제 유유 공간들이 있을 때 그런 시설들을 어디로 활용하는가 하는 데서 특히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만든 정책 중에 하나가 생활 SOC라는 정책입니다. 바로 육아시설, 보육시설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시설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데 있어서 국비도 지원이 되지만 그다음에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먼저 그런 시설들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동육아에 대해서 지금 논의했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형들인데 정말 필요한 데가 또 농촌입니다. 애 없고서 이제 농산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문당마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어린이집을 같이 만들고서 거기 왔던 이제 그 보육 선생님들이 또 동네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짝이 맺어져서 이제 그쪽에 그 동네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그런 문화까지 만들어줄 수 있었죠. 결국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서 공동 유대가 생기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규원 교수님 그리고 박영우 전 원장님과 함께 공동 육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